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인데, 사회복지 행정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인간을 원료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성이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측정도 모호해요. 측정 도구가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측정 도구가 없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자체도 모호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목표가 다른 거죠. 똑같은 문제라도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행정론을 시작하면 되겠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로 사회복지를 행정, 관리한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정책, 행정, 실천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은 정책과 실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 이 통로를 뭐라 그러냐면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될 때 뭘 통해서 전달될까요? 보통 조직이라는 것을,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은 뭐냐면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정책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론에서 배우는 게 뭘 배우는 줄 아세요? 행정론에서 우리 뭘 배울까요? 조직의 운영을 배우는 거예요. 이 행정론은 결국은 조직의 운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47쪽으로 먼저 좀 넘어가 볼게요. 247쪽에 보면, 한 장을 넘겨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있잖아요. 이게 행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면 앞에 글자만 따서 포스코베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코베. 자, 이 포스코베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서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의 순서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든다라고 쳐요. 법인을 만들 거야. 내가 사단법인을 만들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왜 만들까? 우리 왜 사단법인 왜 만들지? 그죠? 그거 왜 만들까? 아, 우리는 사회복지사에 약간 대변해주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가 제주도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단법인 만들어보자. 이게 뭐냐면 기획인 거예요. 기획.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기획했어요. 목적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필요한 사람들. 이사가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조직도를 그려요. 수평적인 조직, 수직적인 조직, 조직도를 만들어요. 조직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인사예요, 인사. 그 조직도에 맞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뽑아요. 자,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철학은 이건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너 이런 업무를 담당해. 뭐라고 하죠? 지시예요, 지시. 자, 지시했는데 환경에 따라서 업무 과업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뭐 해요? 이제 역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조정, 이 사람이 그러면 지시와 조정에 따라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뭘 하죠? 보고를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지시받은 거, 업무 조정에 할당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뭐 해요? 적자생존, 기록을 통해서 이제 뭐 해요?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보고가 끝나면 이제 뭐 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예결산 정리하잖아요. 그죠? 지출도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그것까지, 재정까지 다 끝나면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 해 동안 과연 사회복지, 제주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시민단체 역할을 잘했는가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 포스코베가 뭐냐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고, 우리는 결국 뭘 배우냐면 행정론은 이 포스코베를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절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나온 거고, 우리가 지시하고 조정하려고 하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나오고, 다 이 포스코베를 우리가 행정에서 넓게 펼쳐서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론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에 조금이라도 몸을 닮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가 쉬운 과목이다. 그래서 공부를 좀 적게 해도 점수는 잘 나와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사회복지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 조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죠? 네. 프로포절에서 개발하고, 지역사회 관계에 정립하죠. 요즘 지역사회 복지 상당히 중요해요. 지역사회 관계에 정립하고,
사회복지의 전 활동 과정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일이다. 아까 평가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드가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복지 행정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좀 나누면, 협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집행, 이것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서 개별 조직의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 공급 활동이다. 여러분들이 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또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회복지 행정의 협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 행정의 광의의 개념은 뭐냐면 약간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인 거죠. 정책을 서비스로 구체화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의 총체적 활동을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책이 뭐예요? 정책이 프로그램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정책이 프로그램이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정책이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행정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뭐예요? 광의의 행정이다라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은 빈곤이나 실직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1차 집단이 아니라 상당수가 다양한 공식 조직, 즉 2차 집단에 의해서 해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해결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안 되고 외부의 누군가가 개입을 해줘야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조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개별화된 분화된 각종 사회복지 활동이 전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서 행정이 등장했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책임성을 향상시켜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죠. 계속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리고 조직 운영의 효과성도 증대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보면, 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은 가만히 보면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요인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조직의 지향점을 볼까요? 자, 조직의 지향점은 이윤 추구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에 그 조직의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원료로 하는데 단순히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본주의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그리고 가치 중립적일까요? 중립적이지 않을까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정책이 가치 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도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가치 중립적인 것은 조사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상당수가 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비영리를 기초하게 되고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에 활용되는 기술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직의 목표는 어떠냐?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자, 그럼 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저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자, 저 친구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도와주면 좋을까요?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저 친구가 원하는 것은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교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동일한 어떤 문제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그게 욕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목표의 모호성은 뭐냐면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수치하거나 계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로부터 우리가 후원을 받기 때문에 후원 집단에 의존하기 쉽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 조직의 목표는 한두 가지로 정의 내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결과적으로 모호하거나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직 목표가 불명확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목표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자, 목표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더라도 기술도 불확실성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야지를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법도 되게 다양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활동하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있는가면 직접적으로 뭐예요? 맞선을 보듯이 직접적으로 이게 다리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술 자체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술도 어떻게 해요?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복잡한 형태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속성을 지녔으며 변동적이고 불안정한 존재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은 명료하지 못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를 우리 사회복지의 실천의 특징이 뭐예요? 전문가의 의존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의존성이 높으면 기술은 명확한 거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우리보다는 좀 더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고려했을지 몰라도 그분의 기술 자체도 실제 현장에서는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우리 교수님들한테 슈퍼바이저 받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뭐예요?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일만 키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 전문가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달하는 사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을 때, 납포 형성이 잘 될 때의 그 과정도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 활동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문가의 재량이 많이 발생하고 상호작용의 뭐가 질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과를 측정할 때 척도는 명확하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척도 자체도 뭐예요?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명확하지 않은데 척도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의 우울증의 점수 이것도 우리가 뭐예요? 척도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저 사람의 우울증의 어떤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정서적 변화 양상은 측정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은 특히 아까 인간을 원료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을 원료로 하고 인간의 인본주의에 기반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를 일반 행정으로 보면 일반 행정도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데 읍면동사무소 가면 여기도 어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통점은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상호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루어지고 조력 과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행정 자체가 조직이기 때문에 공공 의지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조직 부서 간의 업무의 조정이 요구되므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획 및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차이점은 뭐냐?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을 원료로 한다라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관리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들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관리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그 다음에 행정관과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행정과 관리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야만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능한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관계가 효과성,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질이 목표 달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므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겨서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치의 뜻. 가치는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호도. 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선호도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은 어떠한 선호도를 둬야 되냐면 일단 효과성이 높아야 돼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효과성은 문제를 해결한 정도,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효과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비스를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 그건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과성, 조직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이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문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효율성에는 어떤 효율성이 있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떨 때 한다고 그랬죠? 비용 편이익이니까 산출도 뭘로? 화폐 단위로 바꿀 수 있을 때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효과, 비용 성과 분석은 과자가 들어가면 이건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출은 화폐 단위로 안 될 때에 비용 효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투입 대비 산출을 두는 거죠. 내가 2만 원을 투자했는데 10사람이 변화된 것과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사람이 변화됐어. 어느 게 효율적인 거예요? 100사람. 그죠? 얘가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돈으로 이렇게 돈으로 산출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비용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왜? 결과는 돈으로 산출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는 동일 목표일 때예요. 비용 효과 분석은 동일 목표일 때. 목표가 같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인 거예요? 효율적인 거예요? 더 많아. 투입이 작은 게. 왜냐면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 청소년 5명이 금연했어. 네. 5명이 금연했어요. 좋은 거죠. 네. A와 B 전부 다 5명이 금연을 했는데 부모가 A는 100만 원을 드렸고 B는 50만 원을 드렸어요. 누가 효율적인 거죠? B. B죠. 왜냐면 목표는 동일한데 5명이 금연됐다는 목표는 동일한데 50만 원만 드리고 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이렇게 동일 목표에서 뭐가 투입이 작은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평성은 뭐예요? 공평성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평성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평등이라고 생각해. 공평성은 평등이 아니에요? 공평성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정책론에서 공평성은 형평성, 비례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동일 조건이면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요. 동일한 욕구가 같기 때문에 같게 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평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욕구가 같기 때문에 같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성, 형평성, 비례는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근성. 우리가 서비스를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접근성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성이지만 정보의 접근성도 요즘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신청주의를 입각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야만 신청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지고 접근이 용이한가, 홍보가 잘 되는가, 이거는 정보의 접근성이 될 것이고 심리사회적 접근성도 있어요. 심리사회적 접근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서귀포 컨벤션 센터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 공연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 있으면 가죠. 그죠?
시간과 뭔가 되면 무조건 가겠죠. 네. 그런데 서귀포 컨벤션 센터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소연극을 한대요.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처럼 심리적인 거는 뭐냐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기획했을 때 심리적인 접근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낙인이 발생해요. 뮤지컬 배우에 갔는데 이 뮤지컬 배우의 참가자는 전부 다 수급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낙인이 발생해요. 심리적으로 갈까요? 망설일까요? 망설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심리적 접근성은 이러한 낙인이나 마음의 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 행정의 관점이에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우리 정책론에서 배웠던 뭐랑 매칭할 수 있어요?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에 따르면 어떻게 설명되죠? 윌렌스키와 루보의 이분 모형,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제도적 모형이 어디에 해당된다? 보편주의. 윌렌스키와 루보의 제도적 모형은 보편주의적 성향에 가깝고, 그 다음에 자녀적 모형은 선별주의적 성향에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정책론에 갔을 때도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보편주의는 제도적 복지 나와 있죠? 공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해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 개념으로 효과성, 효율성을 강조해요. 반면에 낙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가치 원칙이에요. 서비스 개발과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가치를 반영하게 되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의 원천이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항상 문제와 욕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원칙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는 사회복지 기관의 존립 및 프로그램 제공에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문제가 없으면 사회복지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반은 지역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목적의 원칙, 기관의 사회적 목적은 명확하게 공식화되어 진술되고 이해되며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기관의 목표는 명확해야 된다. 문화적 장애 원칙, 지역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의도적 연계 원칙, 효과적이고 의도적인 활동관계 행정가와 직원 및 회원들 사이에 확립되어 행정가, 이사회, 직원, 주민들 간의 함목적적인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업무 관련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 문제 자체가 예전에는 아주 단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사회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관 전체성의 원칙, 기관은 총체성과 전체성의 관점에서 이해되며 개별 기관들은 상호 관련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된다. 그래서 기관은 어쩐 이게 총체성, 전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만을 보고 기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맞물렸을 때 A 기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 책임의 원칙, 사회복지 행정관은 공식화되고 적용되어 전문적 실천의 기준에 기반을 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참여의 원칙. 참여하면 항상 뭐 생각해야 되냐면 민주성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민주예요. 항상 이렇게 그냥 매칭해서 외워두면 좋은 단어들이 있어요. 참여하면 민주성이에요. 민주성. 그래서 이사회 직원 주민들이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것이고, 의사소통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행정 서비스는 휴먼 서비스예요. 인간과 인간의 서비스 관계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답을 정한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활용해야 된다. 리더십의 원칙. 기관에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암기할 것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목적 달성 및 서비스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리더십에 대한 책무성이 필요하고, 기획의 원칙, 지속적인 기획의 과정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기획의 원칙, 조직화의 원칙, 사회복지 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조직화된 형식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그 책임과 관계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규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임의 원칙,
사회복지 행정에서 여러 직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필수이다. 조정의 원칙, 부서 간, 직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고 구성원들의 각 업무를 상호 조정한다. 자원 활용,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게 되고 변화의 원칙, 사회복지 행정관은 기관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도해야 된다. 왜?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평가의 원칙, 우리가 포스코베에서 맨 마지막에 평가가 나왔듯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성장의 원칙, 도전적인 업무 배치, 세심한 슈퍼비전, 개인이나 집단, 학습기회 제공으로 모든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이다.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보기 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포스코베 이제 아시겠어요? 기획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죠. 과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기획이에요. 조직은 조직의 공식 구조를 통해 과업을 할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채용하기 전에 사무부장한테는 어떤 역할을 부여해주고 팀장한테는 어떤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조직도를 완성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직도가 완성되고 그 역할이 정해져 있으면 그 역할에 따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채용해야 되는 거죠. 채용에서부터 해임까지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임용이라고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 의사결정을 구체적, 일반적 명령, 지시로 구체화하는 것을 지시라고 하고 조정,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망을 구성하는 것이고 보고, 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후원자 등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자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적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재정,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운영을 책임지게 되고 평가,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